기억해 주시면 1987년에 1987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연세대 앞에서 직격탄, 추격탄을 맞고 돌아가셨죠. 그때 신발 양쪽이 벗겨졌고 한 짝이 이한열 씨랑 같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딸려갔다가 하나는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 남은 것이 뒷급이 다 바스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한열 씨가 입었던 청바지고요. 이 누런 게 다 피입니다. 이 피인데 이제 빼서 세탁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운동화가 밑쪽이 다 바스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피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폴리에스터 우레탄이 시간이 오래되는 데다가 이 운동화가 이한열 열사 기념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저 옥상에 상자 속에 있었지만 매우 뜨거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고분자가 모두 분해가 되면서 바스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 하면 그 조각 하나하나를 집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젖은 머리를 꽉 뭉쳐놨는데요. 그걸 잡으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스라지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점 이거 바스라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한열 기념관에서 박물관 보존실 한 4군데 정도에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군데에서 그 중에 3군데에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2015년 중순에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조형물, 미술작품을 복원하는 사람인데 왜 운동화 유물을 복원하게 됐나 하면 박물관 보존실은요 이렇게 폴리에스터 우레탄 같은 이런 고분자 화물,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보존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현대미술 작품을 하다 보니까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는 플라스틱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고분자물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제가 이 고분자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그러면은 이런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압축도 손대면 다 바사라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실어 올 때 가만히 상자 속에 넣고 뒤에서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차 흔들리는 것도 막으려고 차에다 이렇게 안고서 울렁울렁하면서 천천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막 바스라지니까 우선 바스라지는 걸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로이드라고 하는 접착제를 자일렌에 녹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것을 떨어뜨려서 붙입니다. 바스라지지 않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넣고 붙여서 우선은 붙이고 난 후에 이제 세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분자가 안에서 폭발하듯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알갱이가 다 지금 모래처럼 가루가 되어 있죠. 이렇습니다. 내부가. 그리고 나서 이제 표피고요.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합성 피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IR이라는 분석기로 이것을 분석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폴리에스터 우레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용된 여러 가지 약품들을 제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해서 이제서 이제 안을 볼 수 있게 됐죠. 또 나무도 깎아서 신발 안에 집어넣고요. 그럼 내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고요. 9월 말인가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운동화를 전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다시 제가 가서 상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이것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폴리우레탄으로 이런 오브제를 한 것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바스라지지 않게 처리를 했는가,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제가 먼저 입수를 해서 보게 되죠. 또 해외에 이런 신발 밑창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복원되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찾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인컬렉션 빅토리아 아트 뮤지엄에 있는 여러 가지 합성수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그 다음 아까 폴리에스터 우레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공업적인 이런 것들을 폴리에스터 우레탄을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게 됩니다. 처리하지 않고 이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까 제가 그 접착제를 자일렌이라는 곳에 녹여서
부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녹여 부을 때 선생님들 그 손톱 지우실 때 쓰는 아세톤에 주로 녹여 씁니다. 그런데 폴리스토리탄은 아세톤에 매우 굉장히 약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막 처리를 했다가는요, 굳히려고 부었던 것에 신발이 녹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원하는 사람들은 이 재료라든지 화학적인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포스테이블리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찾게 돼서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신문 일면도 나오고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복원하는 남자라는 책도 이제 작년에 내게 됐었고요. 물론 이해연 열사 이 운동화를 복원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 지금 강의는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들, 보존 보고 또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쓴 에세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운동화를 복원하고 나서요, 어쨌든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것을 작업하면서 많은 수입은 없었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래도 뭐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것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댓글 같은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뭐 이한열 뭐 누구 운동화를 왜 복원을 해? 이순신의 신발이라면 또 몰라? 실제로 제가 읽었던 댓글들입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의문이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2부인데요. 2부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복원 입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문학 강좌라서 또 제가 맡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보존 이론, 컨서베이션 에틱스라고 해서 보존 윤리라고 하는데 그냥 보존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맡고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제가 박사학위가 미술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술 평론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세계에 연재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왜 복원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원을 할까요? 저는 물론 가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를 복원하고 나서 저에게 아주 새로운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제가 이제 87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신촌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홍대 근처에 있었죠. 뭐 그때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온통 신촌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그 최루탄이 가스가 없던 데가 없었고요. 저도 뭣도 모르고 선봉대 앞에 섰다가 사과탄 파편에 맞아서 등에 피도 나오고요. 뭐 그때는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 기억이 특히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라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야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런 댓글을 봤을 때 그래 운동화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이건 무척 중요한 자료야라고 믿고 했었죠. 그런데 운동화가 복원되고 나서 1년 후에 김순 작가가 LA 운동화라는 소설, 물론 이제 작가 선생님께서 이제 이 소설을 쓰실 때 저 몇 개월에 걸쳐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장하준 감독이 1987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거기서 제가 복원한 운동화 본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운동화 회사에서 똑같이 레플리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배우가 누구였죠? 잘생긴 강동원. 예, 강동원 씨 발에 맞춰서 하나 만들고 여주인공 발에 맞춰서 또 하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장하준 감독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한켤레의 운동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운동화를 복원하고 나서 2년 만에 어쨌든 그 하나의 운동화가 어떻게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점점점 퍼져나가는지를 제 눈앞으로 그것도 2년 안에 다 보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자신의 권리로, 자신의 한 표로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80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6.25 선언이 어떤 일이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의 자연스럽게 당연히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표를 가져가서 우리들이 투표를 하고요. 또 그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서 대표가 뽑히고 이러한 과정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제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솔직히 많은 젊은이들이 알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고 난 운동왕 결략이 모든 일을 이뤄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것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그맣게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모여서 의미 있는 것은 역사가 될 테고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 다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한열사 운동화를 복원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남은 시간 동안 20분 정도에 말씀드릴 것은요. 대체 왜 복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왜 복원을 할까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복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련대미술관인데요. 이탈리아, 이거는 일본. 제가 있었던 길비문화재연구소의 제 후배들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갔을 때 이렇게 일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또 두오모 성당도 이렇게 계속 복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국에서 링컨 대성당의 복원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마르칸트 유적지입니다. 제가 사마르칸트 갔을 때 여기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이죠. 사마르칸트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보다 경제적인 것이 좀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원 현장에 보면 이 비계 있죠. 건물을 세울 때 이게 다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전에는 건물을 세울 때 바깥쪽에 나무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다 철제로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나무를 이렇게 이어서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우리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행복하게 사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그 벽돌 한두 개를 등에다 짊어지고 여기를 쭉 걸어 올라가서 하나 두 개를 붙이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누가 얼마나 사마르칸트 유적지 와서 이걸 본다고요? 물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한 건 아니겠지만은요. 대체 왜 우리는 복원을 할까요? 낡으면 버리면 되고요. 새로 만들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새로 만들고 새로 빨리 발전해서 이게 멋진 우리의 삶을 이뤄내는 것은 정말 세계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신입생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존보건가가 되기 위해서 이 전공으로 들어오셨죠.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고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술을 한잔하게 됐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서 그 경제학과 친구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남대문이 완전히 불타서 초기에 들어가는 게 200억이 들어가고 이걸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서 복원을 했지. 그런데 야 지금 우리나라가 200억 초기에 200억 들여서 그 남대문 복원할 때냐?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직도 배를 굽는 아이들이 있고 비를 피하지 못해서 비를 맞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한데 그분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집을 지어드리고 해야지 200~300억씩 들어서 지금 남대문 복원할 때냐?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그래 네 말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복원하고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미술작품 복원하고 이런 데 돈 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전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국립대미술관에서 이제 사무관은 이제 실장이니까 5급 사무관이었거든요. 이럴 때 가끔 이제 광화문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따라옵니다. 예산 설명서를 들고 옵니다. 주로 이제 분석기라든지 보존보건실에 필요한 예산을 따라옵니다.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뭐 XRD 같은 경우는 4~5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억 원 정도 되는 거 예산을 들고 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른 사무관들이 쭉 앉아 있거든요. 그분 가운데에서는요. 지금
무형문화재 어르신 가운데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을 들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 돈을 따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유 그렇지 아유 무형문화재 분께서 지금 생활 겪고 계신데 지금 엑스레프 같은 거 사가지고 작품 같은 거 찍고 있을 때야 아이고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저로서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경제학과 친구가 대체 지금 남대문 보건학회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배를 굶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밥을 먹여야지. 만약 한 이틀을 굶은 아이가 나한테 온다면 나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밥을 사줄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아저씨가 하는 일은 보존보건을 하는 사람인데 예전 어떤 기록을 사라지지 않게 잘 남겨서 외부에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왜 하나 하면 과거의 작은 조가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거든. 우리가 역사를 아는 이유는 과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주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밥을 너무 배고프니까 아저씨가 밥을 사주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밥을 사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네가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버티더라도 너는 앞으로 너 자신이 어른이 돼서 또 너의 아이들이 너같이 계속해서 밥을 굶고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네가 기여해 주기를 바래. 그러려면 과거에 기록이 있어야 하고 역사가 있어야 돼. 아저씨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거는요, 역사는 현재 미래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잘 살아가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시행착오, 잘못, 실수, 과오를 줄여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설계 예측하기 위해 인간은 과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법을 배웁니다. 문명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결국 다 과거를 배웁니다.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도 역사고요. 국어는 국어사고요. 수학은 수학사고요. 화학은 화학사를 배웁니다. 모두 역사입니다. 과거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 과거가 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결국 인간의 역사를 아마 읽어보시면요. 사람은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비슷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이 서지 않을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이 비슷한 일이 있었지? 라고 얼른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민족이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어라?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해가야 되겠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기억, 유물, 문화, 예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회는 삶, 지속, 계획, 행복, 번영을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보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미술관이든지 박물관들을 아주 넓게 잘 지어놓았죠. 그 선진국들이 잘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서 남는 돈으로 미술관도 지어보고 박물관도 지어보고 고고학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선진국들이 잘 사는 이유는 그런 활동을 쭉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술은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 별로 의미 없는 것, 없어도 무관한 겁니다. 마르셀 듀샹이 의자에다가 이 자전거 바퀴를 푹 꽂아놨죠. 이게 뭡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특히 이 시대 한국 사회 지금을 살아갈 때요.
피카소, 뭐 고호,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세 명이 누가 있고 이건 몰라도요.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아무 불편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미술관도 오시고 교육도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미술관 한번 안 와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일상 삶이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직무의 반복.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살다가 한 번쯤 여유가 생기면 저런 이상한 것도 한번 보니까 재미있네 이렇게도 하죠. 즉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는데 크게 필요 없는 거. 그냥 보면 재미있으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저런 것도 있네 라고 조금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재료 정도?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삶 역사와 함께 그리스죠. 아우라 원장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이런 예술 이 두 가지가 모여서 과거의 방식을 열심히 습득 반복 연습하는 것 이게 일반 삶이죠. 거기에다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것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을 시도하면서 문명, 문화, 진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인간은 진보해왔고 무엇인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온 겁니다. 기술과 문화가 함께 왔다는 것을 굳이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일반적인 역사책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습니다. 보고는 과거의 유물이 태어나 건강하게 잘 살아온 현재 모습을 추측하여 그 모습과 건강을 채워주는 것이므로 보존과 건강한 모습을 유지시키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보존보건가는 즉 작업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작품의 가치 복원과 유지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보건 전문가는 물질이며 정신으로서의 작품, 개인, 사회, 역사 속의 작품이 가지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루는 것이 그냥 물건이라면요. 그냥 물건입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 앞에 있는 나해석 작품이 저렇게 아주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죠. 그냥 물건으로 본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단 2사람이 살아남았으면요. 겨울에 추우면요. 모나리자 불에 떼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이건 모나리자가 그러면서 얼어 죽는 것이 현명할까요?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가 앞에 있는 나해석 작품이 위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저렇게 특별히 전시되는 까닭은요. 우리 모두가 저것은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야라고 하는 마음이 모여서 그 작품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건은 물건으로서 물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저 물건은 아주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거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이게 물신이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좋은 작품이라고 해서 저게 좋은 작품이고 옥션에서 막 100억 했던 작품이래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작품이 이야 진짜 좋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진짜 저게 정말 그런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면 역시 저게 그럴만하네. 제가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강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요즘 미술 작품들이 막 100억, 200억씩 팔리는 게 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드리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빠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존보건하는 가치가 떨어지는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보건하면 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품명품이라는 프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나오신 선생님들이 이게 화병의 아가리가 복원된 거기 때문에 작품가가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실제로 제가 국립대 미술관에 있을 때요. 정말 유명한 작품을 빌려서 전시를 하는데 작품이 막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보존실에서 이거 복원해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진짜 유명한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분 모르게 몰래 복원해서 드렸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예. 무조건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드릴 일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은 그분의 소유는 우리 동시에 우리 민족의 것이 이 정도를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조용예술 작품은 외형이 시각적 정보 전반을 통해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시도 안 되고 좀 약간 수준 낮은 얘기지만 매매도 안 되죠. 이렇게 복원된 겁니다. 이게 국민대미술관의 그 촬영감 선생님이 복원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시죠. 이건 제가 복원한 겁니다. 외국 작가 작품의 일부인데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는 전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이제 복원을 했죠.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복원을 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오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고전복원 전문가 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 책에도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피카소 작품인데 구멍이 뚫려서 복원해서 오히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옥션에서 팔린 예를 제가 사진 도판이랑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울시대 고전복원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5원소라는 영화인데요. 외계인의 부러진 팔을 로봇이 확 이렇게 복원을 하면 싹 이렇게 내어지면서 복원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였는데 뭐였더라? 어쨌든 이 아이가 아픈데 이 안에 쏙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든 병이 나가서 나왔죠. 미래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게 누구 작품인 줄 아십니까? 렘브란트 작품이죠? 아닙니다. AI가 그린 작품입니다. AI에게,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요, 렘브란트의 모든 초상화에 대한 자료를 모두 집어넣으니까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은 새로운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게다가 이미지만 똑같이 그린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요, 이 렘브란트의 붓질에 맞춰서 0.1미크론 단위까지 이 붓질의 이 높낮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똑같이 그려낸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요, 작품 쪽 떨어져서 없어지면은 저도 이제 어제까지도 그 작업을 하다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디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로봇 팔이 나와서 정말 감쪽같이 거기만 복원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이 4차 산업혁명에 다른 직업군처럼 고전복원가가 사라질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이한열서 운동화이죠. 혹시 이게 어떤 운동화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 저 잊어버렸네요. 그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누구죠? 마이클 조단이 가장 활발하게 했을 때 신었던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이게 옥션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몇 수백에 팔렸다고 그러던데요. 자, 운동화가 2개 왔습니다. AI는 어떤 걸 복원할까요? 자, 운동화 2켤레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2켤레 중에 1켤레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면 어느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걸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솔직히 저도 움찔할 겁니다. 할 겁니다. 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어쨌든 이 운동화가 어떤 것을 복원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벌어지는 일들, 내가 뭘 해가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매 순간순간이 마이크로 단위로 다 선택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AI가 많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AI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모든 것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그냥 AI가 키우는 그냥 종이 될 겁니다. 매트릭스처럼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마 안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AI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해서요. 이야기는 다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냈던 책입니다. 예. 그래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34분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